행복지수라는 게 있대요. 먼저 UN이 발표한 행복지수. 그래서 뭐 6가지 지표래요. 1인당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부패인식, 선택의 자유, 관대함. 여러분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지표가 기준이 되고요.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과 기대수명은 자료로 측정하고 나머지 4가지는 설문을 통해 측정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국제연합의 기준과 다른 행복지수들도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 이런 걸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심리적 웰빙, 웰빙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뜻이죠. 그럼 시간 사용, 지역사회 생명력, 문화의 다양성, 생태계 보존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행복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보편적인 잣대는 그래도 있다. 마치 뭐랑 비슷하면요. 사진을 찍을 때 구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도라는 게 객관적으로 딱 이렇다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게 좋은 구도야 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복의 보편적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간 행복지수를 비교하고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각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대요. 삶의 질 측정 지수를 비교해서요. 보다 나은 삶 지수, 행복 지수 이런 게 있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지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지수 하니까 친구 이름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는 어떤 측정하는 지표이다, 측정하는 수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사는 동안에 자연에 남긴 영향을 토지의 면적으로 환산하는 수치이다. 그래서 발자국이 크면 자연에 남긴 영향이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태 발자국이 숫자가 클수록 그 국가는 개발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국가이고요.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국가이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행복의 기준, 주제활동으로 한번 볼 겁니다. 시대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행복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시대나 지역에 따라 사람들은 어떤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아본다. 자료 1번, 신문기사를 통해 본 시대별 행복의 기준입니다. 매일경제는 뭐 지금 1972년이에요, 여러분. 시대입니다, 시대. 자, 빈부격차에 대해 흔히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우려를 나타내나 발전은 역시 발전이다. 우리 오늘의 한국이 산업혁명 초기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을 것이다. 행복에 대해서 철학적 여러 정의를 내릴 수 있겠으나 공업화 사회는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때가 뭐예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필요했을 때죠. 그리고 인간이 모든 조건을 유지한다면 가난한 것보다는 돈이 있을 때가 더욱 행복할 것이다 라고 아예 답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때 행복은 뭐였어요? 산업화를 이룩해서 우리나라도 얼른 OECD의 선진국에 들어서 얼른 돈을 많이 벌고 얼른 1인당 GDP가 많아지는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2015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통합사회는 20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서 나왔던 책이죠. 자, 동아일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 보면 그리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고도성장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이 한강의 기적, 여기서 말하는 한강의 기적은 이제 옛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속적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물질적 행복만 기대하기에도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봉사활동하는 저소득 집단이 오히려 어떻대요? 행복 지수가 높대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인의 삶에서 돈 외에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행복의 비밀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거는 기본적인 의식주, 인간다운 삶 이런 거고요. 반면에 정신적 행복은 이거 외에 내가 책을 읽으면서 기쁨을 느낀다거나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막 우정을 느끼면서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놀거나 아니면 애인과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걸 정신적인 행복이라 하죠. 당연하게 여러분 뭐가 같이 있어야겠어요? 물질과 정신이 함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당시의 행복 기준을 빈칸에 써보자 이랬는데요. 요거는 아까 선생님이랑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합사회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래서 뭐가 또 막 나와 있어요. 자,
빅데이터로 본 여러 나라의 행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뭔지 또 설명이 나오네요. 친절도 해라. 자,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 분석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려는 정보화 기술이다. 그래서 이게 유행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꽤 된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굉장히 거대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유의미한 것들을 골라내고 분석해서 패턴을 발견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복을 보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오빠, 엑소 있고요, 엑소. 요즘은 뭐예요? BTS죠, 여러분. 뭐 여러분들한테는 뭐 걸그룹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사랑, 선물, 콘서트.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아이돌 문화가 상당히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보면요, 성공, 부유, 건강, 노력, 뭐 미국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일본 보면요, 뭐 발전, 모임, 뭐 달성하다, 과학, 아내, 안심, 감사, 정치 이런 내용이 있고요. 미국 보면요, 뭐 영원함, 축복, 껴안다, 자유, 아름다움. 그래서 뭔가 자유분방한 느낌이 느껴지죠. 자, 그래서 위 자료는 이렇대요. 그래서 1억 개를 분석한 거고요. 그래서 보다 나은 삶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1.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공동체 5개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렇대요, 여러분. 자, 4개국의 행복 연관어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사랑이나 감사 같은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거는 뭐예요? 보편적인 행복의 가치겠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봤지만 뭐 부유함과 연관된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정치 이런 것들이 또 행복을 느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국은 말한 대로 껴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이 있는 게 또 특징이고요. 자, 4번. 모든 별로 행복과 불행의 연관을 각각 써보자. 짝과 함께 서로 연관을 비교하여 행복의 공통된 기준을 발표해보자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짝이 없고 동생이나 형이 없을 수도 있고요. 누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집에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갑니다. 자, 주제 탐색. 또 나오네요, 뭔가.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는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 내용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얼추 앞부분을 풀게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뒷부분 한번 볼게요. 네, 조금 더 봐야 되는군요. 자, 얼른 봅니다.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제 학습 목표 보면요.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의 의미를 이해한다. 행복한 삶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추후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 주제 탐색.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시상식에 서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선수들 인터뷰에서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자, 금메달 보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모든 고생을 보상받습니다. 자, 그다음 은메달입니다. 좀만 더 노력했다면 얘는 어때요? 좀 화가 난대요. 동메달. 3, 4위에서 이게 동메달을 땄습니다. 행복합니다. 자, 이상으로 선수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은메달은 뭐예요? 거의 1등 할 뻔했는데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동메달. 그래도 내가 3위 안에 들었구나.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여러분? 바라보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이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취의 만족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은메달 수상자였다면 친구들은 어떨까요? 이것도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를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A라는 나라의 사람이 나랑 실력이 비슷했다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좀만 더 잘했으면 됐는데 여기서 이거 기술 한 번만 더 잘 썼어도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인의 승부욕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겠고요.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제 주제활동 2입니다.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자, 주제학습입니다. 행복의 의미 볼게요. 자, 경제적 여유, 건강 등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 자, 여기 정의가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적인 조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행복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거나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성적이 좋지 않아도요. 돈이 많지 않아도요. 내가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내가 축구를 제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요. 내가 통합사회를 1등을 하지는 못하더라도요. 그래도 내가 이걸 함으로 즐거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래요? 일시적으로 즉흥적일 때보다는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일정하게 즐거울 때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적으로 주어진 즐거움을 수동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스스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되면 전반적 행복은 스스로의 결국 뭐래요? 마음에 달려있다.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결국에는 나만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바꾸는 게 가장 쉽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사회를 나가서 어른이 되면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어서 내 하나가 스스로 바뀌었을 때 세상이 변화하는 게 정말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 보면요. 즐거워하는 대지는 있을 수 있지만 행복한 대지는 없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고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돼지랑 사람 다 먹을 때는 막 즐겁죠. 맛있는 거 먹으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돼지는 그냥 이거는 감각. 이거 외부에서만 오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한 돼지. 행복이라는 건 아까 뭐랬어요? 어떤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외부적인 조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러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유의미한 일을 할 때 여기서 행복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감각적으로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행복이 나오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보면요.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자. 책에서 이런 생각은 뭐 글쎄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원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진 것이 이만큼이 있다 라면은 그게 많을수록 점점 행복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원하는 것만큼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요. 그것이 다 행복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이것이 1에 근접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스리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으로서 실현해야 할 기능이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였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의 고통이었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학파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렇게 행복의 기준도 달랐다. 그래서 지금 디오게네스라는 사람 보면 시끄럽고 말하지 말고 햇빛 받고 있으니까 절로 가 이런 얘기죠. 행복은 정말 소소한 것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잠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돈을 아껴서 너무 많은 거 아끼려다 가장 아껴야 할 걸 잊었는지 몰라. 가장 아껴야 할 거 뭐예요 여러분? 건강입니다. 건강. 맨날 편의점 음식 먹으면 진짜 안 좋습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자취할 때 편의점 음식을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러면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급식 잘 챙겨 먹고 집에서도 밥 잘 챙겨 먹고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은 차려주세요라고 안 하고 냉장고에 있는 거 정도는 꺼내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는 좀 성숙한 고등학생다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진정으로 행복한 삶.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 아래 광고는 그래서 뭐 미래의 꿈을 위해 현재의 행복이 희생된다면 삶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삶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오직 현재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결국에 뭐예요? 저울질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해한다. 그 일의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 더 행복해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과정으로서의 현재의 삶, 결과로서의 미래의 삶, 모두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삶일 것이다. 어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이거를 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목표를 어디로 삼고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겠죠. 자, 2-1. 다음 설문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았을 때 고등학생 응답 비율이 초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이유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해보자. 평생 행복하다고 느낄 땐 주로 어떤 때입니까?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 초등학생 때는 이런 비율이 많죠.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줄어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등학생 응답 비율이 아니네요, 여러분. 반대로 봤네요. 35.6%였던 게 46.8%로 늘어난 거네요. 왜? 그럼 이매기인즉슨 뭐예요? 고등학생이 되면 좋아하는 일을 실컷 못하기 때문이죠. 놀고 싶은데 그만큼 못 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건요. 현재의 행복을 희생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요. 앞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른 되면 다 무슨 말이에요? 아, 그때 공부 좀 할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보면요. 공부만큼 쉬운 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코로나라는 이 사태에 더불어서 온라인 수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게 힘들겠지만 이 수업 자료를 준비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기자재를 사용하고 매일마다 퇴근하고 나서 영상을 녹화를 하고 이런 선생님들의 노력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이 사회에 발을 맞추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감사한 삶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드리고 싶네요. 자, 주제활동 2가 아니죠. 죄송해요. 자꾸 일로 가네요. 주제활동 1. 진정한 행복의 의미. 자, 영화 4등을 통해 본 진정한 행복의 의미입니다. 1등을 목표로 훈련하는 준호 이렇게 애가 나와 있죠. 1등만을 열망하는 준호 엄마. 국가대표 출신 코치 광수에게 준호를 부탁한다. 꼭 1등 하도록 가르칠 거라고 코치도 장담을 했대요. 근데 훈련장에 엄마가 오지 말아라. 그래서 엄마는 아예 맡긴대요. 그래서 마침내 준호는 수영대회에서 아깝게 2등을 한대요. 근데 4등만 하던 준호가 1등이나 다름없는 2등을 하게 되어 매우 기뻐한다. 준호도 2등을 하게 되어 많이 기뻤고 기뻐하는 엄마를 보면 더 기뻐한다. 그 준호의 동생은 준호의 몸에 든 멍자국을 우연히 보인다. 그제야 가족들은 준호가 맞음에 훈련받아온 것을 알게 된다. 준호는 대회에서 1등을 해야 한다는 마음에 코치의 체벌을 견제했던 것이다. 자, 자신의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가와 나중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택할 것이며 그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말해보자. 가. 나의 목표는 무조건 1등이야. 내가 1등만 할 수 있다면 혹독한 훈련 과정도 견딜 수 있으니까 나를 패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비록 4등이라도 상관없어. 난 수영이 너무 좋아. 그래서 1등 하려고 힘든 훈련을 견디기보다는 난 수영 그 자체를 즐기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나예요. 박재성 선수가 했던 말인가요? 아니다.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인가요?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안 되죠. 아무튼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인가가 했던 말인데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러고 또 노력하는 자보다 어떤 사람 더 이길 수 없다 그래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걸 즐겁게 하면 힘든 것도 잊고 매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해보자 했으니까 말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말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의 일과 중에 행복을 느낀 때를 생각해보고 글을 빛깔 써보자. 나는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오전에 제일 불행할 때는 이제
등교할 때, 그죠? 출석 체크할 때. 그 다음에 약간 행복할 때, 이제 11시 10분 지나고 밥 먹을 때, 그죠? 이때 행복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끝날 때 한 4시쯤 되고 종례하고 나면 한 4시 반쯤, 이때 또 행복할 거고요. 그 다음 밤에 이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뭐 집에서 게임도 좀 할 거고요. 그죠? 아니면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하고 뭐 아니면 친구들을 잠깐 만날 수 있고요. 마스크 꼭 쓰고 만나야 되고요. 잘 때도 또 행복할 거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행복한 때가 많아서 니들은 좋겠다. 뭐 그렇습니다. 행복에 관한 격언 한번 읽어볼까요?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항상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대요.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이 좋은 날이며 오늘이 행복한 날이 되게 하는 것이다. 오늘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행복한 인생이란 대부분 조용한 인생이다. 남에게 너무 많이 관심을 받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시기 질투를 받기보다는 평범하게 사는 것도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의 비밀을 찾아 떠난 여행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그 행복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가? 자,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성공은 은행가. 행복은 내 가족이 불행하지 않는 것, 마약 밀매상. 그 불행을 피하는 것이 행복의 길은 아니다. 티베트의 수도. 행복은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 첫사랑. 뭐 굉장히 행복의 의미가 계속 바뀌네요. 뿌페시라는 사람인가 본데요. 주인공은 매일같이 자신이 불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을 만나는 런던의 정신과 의사다. 어느 날 문득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행복에 대한 단서들을 발견한다. 다른 사람과 많이 비교하면 안 된다. 그죠? 많은 사람이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래에도 있지만 현재에도 있는 거죠. 그렇죠?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행복한 거고요. 자, 영화의 주인공이 생각하는 행복 중에서 공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2번. 지금까지 살아온 시기별로 자신이 생각한 행복한 시간은 무엇이었는지 써보자. 뭐 유치원생 때는 뭐였을까요? 행복이란. 엄마가 안아줄 때? 선생님이 이때도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때. 이때는 친구들과 놀 때. 이럴 때도 있었겠죠. 고등학생이 지금 통합사회를 할 때. 어디서 막 욕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3번. 행복한 삶을 위한 자신만의 버킷리스트 3가지를 작성해보자. 버킷리스트는 영화로도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과 보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이래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요거를 나중에 달성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약간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조금 더 배울 게 남아 있어요. 근데 한 번에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 또 해당하는 내용으로 마저 찾아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